해고 is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바. 조상훈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뉴스바입니다. 대통령도 웃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자신을 지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 손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웃고 손 흔드는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합니다. 어제 열린 석가탄신일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고 떠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은 세월호 참사 국면의 한가운데 서 있는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 소개합니다. 6.4 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광역시장 윤장현 후보 전략공천에 따른 후폭풍과 관련해 뉴스바는 어제 탈당한 이용섭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오늘은 광주의 지역구를 둔 강기정 의원을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광주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5명은 지난달 윤장현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역구 의원들은 광주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수요일의 요일별 코너 오버의 역사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안산 분향소 조문객 위로 연출 논란을 자세히 되짚어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인 MBC 해직 기자 이용마입니다. 2014년 대한민국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저지른 정부는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딱지를 붙이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국민과의 약속은 실종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국민의 동의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살 청년 참여연대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나라, 권력이 국민에게 복종하는 나라, 특권층만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참여연대에 회원이 되어 함께 뛰어주세요.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번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Flight 3. The United States is a threshold for America. 日本と同じで現地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밤사이 국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는 추모 집회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북미 여러 지역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이라고요? 네, 지난 3일 독일 베를린에서 200여 명의 교민과 유학생, 그리고 독일인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세월호 침몰 희생자 분향소에서 애도를 표했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미국의 각 시민단체들이 미주 전역에서 세월호 희생자 추모 및 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미주 커뮤니티 미시 USA에 실린 글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에서 동시 시위가 있을 예정이고요. 현재 여러 주에서 시위 허가를 받기 위해 장소와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해외 집회에서 나오는 요구사항들 어떤 것들입니까? 세월호 사고 후에 정부 대응을 규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이고요. 국가 권력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도 성토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뉴욕 시국회의는 침몰 후 2, 3일 반드시 살아있었을 그 가엾은 생명들을 끝없는 거짓과 책임 전가와 변명을 일삼으며 단 한 생명도 구출하지 않은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기에 모여야겠습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옳은 말을 하면 종북자파로 보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했고요. 대다수의 한국 언론들이 지금도 은폐, 왜곡, 거짓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애틀랜타 CNN, 뉴욕타임즈, 하버드대 정문 등에 모여서 시위를 열 예정입니다. 예.
일본 아베 총리가 나토 이사회에서 집단 자유권 행사 관련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유럽 순방 중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6일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이사회에서 집단 자유권 행사 용인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 연설을 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예. 이 보도에 의하면 아베 총리는 현재의 헌법 해석에 따르면 일본 근처 공해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미군 이지스함이 공격을 받아도 자위대는 그걸 지킬 수가 없고 또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하는 자위대는 나토 회원국 부대가 게릴라에게 습격을 당해도 경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이해를 요구했습니다. 예.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무대에서도 집단 자유권 행사에 대한 용인을 요청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군요. 네. 그런데 역대 일본 정부 보면은 현재 헌법 해석하면서 헌법상 집단 자유권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해왔었는데요.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해서 이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현안입니다. 예. 아베 총리가 나토 이사회 연설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발언도 했다고요? 네. 아베 총리는 중국의 군사 동향은 국제사회에 우려가 되고 있다면서 중국의 군비 확충 내역이 불투명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방공 10개월구역 설정과 중국 정부 선박의 센카쿠 주역 해역 진입을 거론하면서 힘에 의한 일방적 시도가 빈발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군사력 확대 측면에서는 일본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이 과거사 극복에 대해 얘기할 때 일본과 독일의 경우를 비교해서 좀 일본을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아베 총리가 일본과 독일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중국이 이 아베 총리의 발언을 비난했다고요? 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아베 총리가 과거사 극복을 위해 독일이 걸어온 길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 일본 지도자의 잘못된 역사관을 보여준다며 맹비난했고요. 그에게 역사를 직시하려는 성의가 결핍돼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일본 지도자가 제2차 세계대전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또 일본이 이웃 국가들과의 영토 갈등 문제에서 계속 도발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본 지도자는 과거의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제네바 4자 회담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독일이 후속 회담 제안을 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지난달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연합 등 4개 주체 대표가 이해 당사국들이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도록 하는 긴장 완화 조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시아 분리주의 민병대 간의 충돌이 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4일 독일 외무장관은 제네바 합의 사항을 점검할 후속 회담을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의 입장이 궁금한데 어떤 반응입니까? 독일의 후속 회담 제의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다른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친러시아 세력을 회담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반대하는 측도 포함하지 않으면 새로운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예.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선거를 보장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문에 기자의 질문에 자국민에게 군대를 보내는 정부가 대통령 선거를 한다는 게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반대로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후속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극단주의자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주말과 휴일 사이에 화제가 되었던 뉴스였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무장단체가 200여 명의 여학생을 납치한 후에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최근에 몇 명이 추가 납치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죠? 네. 무장 세력 보코하람의 최고 지도자가 자신들이 지난달 14일 나이지리아 치복시에서 여학생
276명을 납치했다고 밝혔는데요. 그가 서구식 교육은 죄악이고 납치된 이들을 노예로 팔겠다고 위협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BBC는 소녀 최소 8명이 지난 3일에 추가로 괴한들에게 끌려갔고 피력 공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영국 외무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린 소녀를 전쟁과 테러의 목표로 삼는 것은 역겹고 부도덕한 범죄 행위라면서 나이지리아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림 캐스터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당초 예상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확인이 됐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 예. 해양경찰청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에 청와대 등이 이제 상황복을 하면서, 구조 작업은 과장해서 포장을 하고, 네. 또 실제 상황은 좀 축소해서, 실종자나, 이런 숫자를 좀 축소해서 보고했다는 그런 게 확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6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의원 의원이 공개한 해경의 상황 보고서를 보면은 해경은 사고 발생 약 40분 뒤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반 청와대와 총리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처음으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때는 세월호 선체가 45도 이상 기울어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해경은 세월호가 침몰 위험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다라고만 보도했습니다. 세월호가 완전 전복됐을 때인 아침 10시 23분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해경과 해군함선 33척, 항공기 6대를 동원해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예. 하지만 실제 현장에는 구조정 1척과 헬기 2대만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25분에 보낸 세 번째 상황 보고서에서는 현재 총 구조 현황 162명 구조 완료라면서 밑줄까지 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300명이 넘는 승객이 아직 선체에 갇혀 있다는 실종자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구조 성과만 강조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누락한 겁니다. 4보, 5보 뒤 이어진 상황 보고서에도 이 구조자 수만 적혀 있었습니다. 예. 결국 청와대와 정부가 침몰 초기 상황의 심각성을 오판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원인이 해경의 이 같은 부실 보고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구조자만 이렇게 나오니까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거기다가 실종자 300명 혹은 선체에 갇혀있는 사람 수 300명 이랬다면은 상당히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윗선에서 인지할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건 뭐 엉터리 보고 부실 보고라기보다는 예. 사실상의 허위 보고. 보고서 조작 아닙니까? 예. 예. 뭐든지 조작에 등한 정부기관이 많다 보니까 예. 해경도 따른 게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뭐 그야말로 풍조네요, 풍조. 예. 예. 이 해경 지휘부가 바다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예.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보도죠. 예. 해양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 간부 4명 가운데 1명은 수십 년의 근무 기간 중에 제대로 경비 함정을 타본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세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10명 가운데 9명은 해경 소속 파출소 근무 경험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해양경찰청이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게 제출한 경감 이상 간부 716명에 대한 근무 현황 자료를 분석해봤더니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총경 이상 간부 가운데 25%는 경비함정 근무 경험이 없거나 한 달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파출소 근무 경험자는 7%에 불과했습니다. 이마저도 2명은 1년 미만, 다른 3명은 1년 겨우 넘겨서 파출소에서 근무했다는 겁니다. 총경은 일선 해양경찰서장이나 5,000톤급 경비함 함장을 맡는 해경의 핵심 인력이지요.
이런 지휘부의 함정 지휘 경험 부족은 순경이나 경장 같은 하위 계급대 경비 함정에서 근무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경정 특채 등 간부로 바로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해경의 선장격인 지휘부가 바다를 모른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거죠. 예. 현장 경험 부족 때문에 대형 재난을 맞을 경우 대응 능력이 떨어져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 필요하면 특채할 수 있죠. 예. 예. 세무에서 예. 특채를 해서 문제지요. 예. 어제 민간 잠수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경에 이 잠수 경험자는 있습니까? 총경 이상 보직자 60여 명 가운데 잠수 직별로 이렇게 분류된 간부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경감 이상 보직자 700여 명 가운데도 잠수 직별은 고작 7명, 0.97%였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 구조 수색 과정에서 해경이 보였던 어설픈 대응은 지도부가 신속한 판단을 할 지식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해군이나 공군은 함장이나 조종사 경력이 없을 경우 고위직 승진이 어렵지만 해경만은 반대로 행정직이 고위직에 대거 포진했습니다. 해경의 별로 보이는 경무관 이상 간부의 절반은 주특기가 행정이었고 항해는 4명에 그쳤습니다. 해경 고위직은 대부분 일반 경찰 승진에서 누락한 간부들이 차지하면서 전문성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해경이 경찰청에서 독립한 1996년 이후 13명의 해경청장 가운데 해경 출신은 단 2명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언딘에다가 모든 것을 맡기고 있었던 게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퍼즐이 맞춰집니다. 예. 대변인이 산소통과 공기통도 구분을 못했다. 이런 기사도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 지금 범정부 대책본부 대변인이 고명석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장이거든요. 경무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명석 대변인이 잠수사들의 구조 수색 활동을 설명하면서 수차례 산소통을 언급했습니다. 해경 지휘부의 현장 경험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고명석 대변인도 20년 가까운 해경 근무 기간 중에 경비함정이나 해경 파출소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법학 석사 보유자입니다. 현장 근무 경험이 없다는 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잠수사가 사용하는 것은 산소통이 아니라 공기통이라고 말합니다. 잠수사가 수중에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질소가 포함된 공기통이 필요한데도 이 고명석 대변인은 산소통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 이게 보온병 놓고 포탄 탄피라고 말했던 분들과 네.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잊지도 않은 이산화가스, 산소가스 운운하셨던 어떤 분도 생각이 납니다. 예. 이런 기본적인 이해나 지식이 없는 분들이 상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것은 재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이게 실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전국민적인 애도 분위기인데 해경 소속 간부가 침몰 사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골프를 친 사실도 드러났죠? 예, 제주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에 대한 골프, 음주 자제령이 내려진 상태고 사고 수습과 관련해서 해경의 초동대처 미흡 또 수색 작업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면서 해경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해경 간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를 즐겨온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간부가 누구냐?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항공단 단장인데요. B 경감.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이후 자신이 회원권을 갖고 있는 제주시 지역의 모 골프장에서 지난 5월 4일을 비롯해서 5차례에 걸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경감은 자신이 근무를 쉬는 B번 일대 골라서 골프를 쳐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예. 자, 제주해경항공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사고 현장에 헬기를 파견해서 구조 그리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감은 구조 지원을 총괄해야 할 항공단장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 골프를 쳤다는 점에서 국민적 비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해당 해경 간부에 대해서는 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 개인적 일탈이라고 말할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네.
예, 이런 총체적인 기강회의, 결국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예. 예. 근데 도의적인 책임도 잘 지지 않으려 합니다. 하위 공무원들에게 질타하기만 하고 말이죠. 자, 대통령, 지금 재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할 대통령이 남탓만 한다면, 그것이 정당하다면, 이 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민주 공화정을 표방하는 국가가 아니라 전제 군주 왕조 국가라고 봐야 마땅하겠죠. 국민의 정부 감사원장을 지낸 한승헌 변호사가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냈습니다. 일면에 실렸는데요.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도의적인 책임 정도가 아니라 헌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취임 선서 때 그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밝힌 것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승헌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 선서문에 따라서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한다. 이 선서의 핵심 취지는 1차 주권기관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다, 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지적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 무한 책임을 느낀다고 했지만 사고 초기에 제3자나 평론가의 화법으로 하급자와 과거 탓만했다. 사고를 부른 구조적 부패의 원인으로 관피하라는 말을 하던데, 관피해는 전 정권만의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현재 집권 세력의 자기 사람 심기, 낙하산 인사가 파급돼서 만들어진 것 아닌가, 이렇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 모처럼 조계사에서 환대를 받았어요. 몇몇 신자들한테 말이죠. 그때 환하게 웃고 손까지 흔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위기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예. 한겨레 신문에는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의 칼럼이 실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 8면을 보면 그 칼럼이 있는데요. 김종철 발행인 칼럼 가운데 이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비치는 청와대 국무회의라는 것을 보면은 늘 국무위원들은 초등학생처럼 얌전한 자세로 누군가의 말씀을 열심히 받아쓰고 있다. 이 기이한 회의 장면은 지금 이 나라의 통치 시스템에 만연한 사고력 마비 현상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설명해준다. 정말로 대통령의 말이 그토록 거룩하다면 그냥 녹음을 하면 될 거 아닌가. 하기는 대통령이라는 이는 자신이 단지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일 뿐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언제나 이 나라의 독보적인 최고 현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게 오늘의 한국이다. 예, 이런 칼럼입니다. 그러면서 김종철 발행인은 이토 히로부미가 했던 말을 인용했네요. 조선의 역사를 보면은 조선 민족이 결코 열등한 민족이 아니고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오로지 정치가 잘못된 탓이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예. 저도 궁금한데 왜 국무회의 때 국무위원들이 수첩에 받아 적습니까? 말씀하시는 분이 수첩을 좋아해서 그런 건가요? 예. 알 수 없습니다. 예. 예. 사실 스마트폰도 있고 예. 다 녹음하면 될 텐데. 글쎄 말입니다. 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 부패 지수가 오히려 악화됐다. 이런 기사도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부패 지수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년간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세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7점대, 그러니까 이 점수가 높을수록 나쁜 겁니다. 예. 1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7점대까지 올라간 반면에 중국은 1년 새 크게 개선되면서 한국의 뒤를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부패 지수가 높아진 주 원인이 부패를 적발한 후에 처벌을 제대로 안 한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뇌물 문화가 있다는 점, 이 점에서 비롯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관료 마피아, 해수부 마피아의 이런 민관 유착 비리는 뿌리 깊은 정관업계의 부패 문화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홍콩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턴시의 2014 국가 부패 수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을 비롯해서 홍콩, 마카오를 포함한 아시아 16개 나라의 부패 지수에서 우리나라가 7.05점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 홍콩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턴시는요, 7점을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로 해서 부패 국가, 미부패 국가로 나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패 국가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박근혜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밝힌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물론이고 부패 사범에 대한 이런 처벌이 미흡하다. 말 그대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것들이 부패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적폐를 도려내겠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사실 박근혜 정부 역시 부패를 방치했거나 또는 조장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도 알고 보면 이 부패 고리와 연결이 돼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해에 비해서 점수가 나빠진 주 원인으로 지목된 대표적 사건이 있었는데 세월호는 빠졌습니다. 세월호 사건 나기 전에 이미 보고서가 거의 작성된 건데요. 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원전 비리 그리고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성 집행유예 판결 이것이 우리나라의 부패 지수가 높아지게 된 원인이라고 홍콩 정치경제 리스크 컨설턴시가 밝혔습니다. 그 총수에 대한 사면성 집행유예 판결 그 예는 한화 회장과 LIG 회장에 대한 판결인데요. 이 판결을 보게 되면은 비리가 적발됐고 벌금을 물게 됐다는 부끄러움 이외에는 사실상 다른 처벌은 전혀 없다. 이는 부정부패에 있어서 한국이 무엇이 바뀌었느냐보다 무엇이 바뀌지 않았는지에 방점을 찍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예. 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국전력 부사장 등 100명이 넘는 비리 연루자가 기소된 원전 부품 납품 비리 사건도 원전 마피아로 상징되듯 민관 유착 관계와 여전한 뇌물수수 관행을 단적으로 드러냈는데 말이죠. 자, 지금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해피아 문제가 불거졌듯이 정부 부처 출신 인사들의 유관기관, 낙하산 인사, 또 규제를 고리로 한 공무원과 이들 관료 출신의 유착, 지속적인 뇌물 향 제공이 이 과거의 이야기냐 이겁니다. 현재 진행형 아니냐 이거죠. 규제를 없애면은 이들을 처벌할 길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규제 없애는 과정에서 민관의 그 고리든 더욱 긴밀해질 수가 있고요. 부정적 고리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정권의 무능함에 우리는 예견하기 힘든 앞날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전 사고 발생 안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연휴 기간 세월호 참사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던 세월호 침몰 참사 희생자 및 실종자 가족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되는데요. 한국일보가 그래서 일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족대책위원회가 지난 3일부터 경기도 안산 정부 합동분향소를 찾는 추모객들에게 배포하던 호소문과 서명 안내문에서 특검 도입, 청문회 개최 문구를 모두 뺐습니다. 또 유가족이 분향소 앞에서 나흘째 침묵 시위를 하면서 들고 있는 피켓 문구에서도 이 내용이 빠지고 조속한 진상규명 촉구로 바뀌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특별검사, 특검은 임명부터 수사기간 연장까지 정부 측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특검 도입,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겠죠. 현재 그 여론을 보면은. 근데 이 특검을 통해서 유야 무야 결국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족들은 이 함정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가족들이 특검 도입이나 특별법 제정을 고민하게 된 것은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빠졌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고 이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왜 살리지 못했는가 이겁니다. 그러나 현재 수사는 승객 구조를 외면한
선장과 선원의 비인도적 행위, 구조 변경, 과적 같은 이런 청해진 해운의 불법 행위,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비리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결국에는 청해진 해운 쪽에 다 덮어씌우고 사건 수사를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 가족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사고 이후에 정부가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한 이유, 이게 궁금하다는 거죠, 결국. 예, 그렇습니다. 한 유가족은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이라는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하러 온 해경 보트를 타고 탈출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원고 학생의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대처도 가족들에게는 의문투성입니다. 사고 당시 400여 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 갑판에는 선원들 말고는 없었는데도 배 안으로 들어가서 승객들을 구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도무지 납득할 길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족들은 또 배 안에 상당수 생존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고 직후에 바로 선체 내의 수색에 나서지 않고 사흘간이나 시간을 허비한 까닭을 낱낱이 밝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상 유족들은 간을 풀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이 유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는 한마디로 이제 그 특검 이상의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부여된 특별법이겠죠. 예. 예. 눈뜬 채로 저 사람들을 왜 보고만 있었냐? 이게 가족들의 의문입니다. 예. 뭔가 숨기려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사고가 났던 서울 지하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동아일보 13면 기사인데요. 예. 고물철이 달린다. 결국 이거 규제 완화의 폐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4호선 전동 차량 평균 사용 연수가 20년이 넘는 등 상당수 차량이 노후화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 서울 메트로 구간 아닙니까? 1호선에서 4호선 전동 차량은 모두 1954량인데요. 이 가운데 41%가 제작된 지 20년이 넘었고 20.6%는 15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60% 넘는 차량이 노후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지하철 2호선 상황심리역 열차 추돌 사고를 낸 앞뒤 차량은 각각 1991년, 1990년에 제조됐습니다. 이들 차량은 노후화한 탓에 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자, 동아일보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에서 뺀 것이 있습니다. 이 노후 차량 왜 방치하느냐? 이 부분까지 짚게 되면은 결국 정권 책임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이거든요. 철도 안전법을 보겠습니다. 내구 연한은 1990년대 초 15년에서 20년, 이후에 25년으로 연거푸 연장되어 왔습니다. 15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이 20년으로 연장되고 또 25년으로 연거푸 연장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서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대 4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시기인 지난 3월에는 이 내구 연한 규정이 아예 폐지돼서 안전진단만 통과하면은 사실상 전동차를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왜 뺐을까요? 당연히 짚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예, 철도안전법 재개정을 논의를 해봐야 되겠군요. 예. 한겨레 신문은 지하철 역사에 1인 역무제도, 이거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157곳 가운데 32곳이 혼자서 야근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하철역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역무원은 단 5분 안에 20여 개의 초동 대처를 하도록 매뉴얼에 적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죠. 157곳 가운데 32곳에서 혼자 야근하고 있다고요. 나 홀로 역무를 보고 있는 지하철역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동 대처 20여 개를
5분 안에 혼자 하라고. 불가능한 거지요. 매뉴얼은 있지만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KTX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비상시 모든 대처는 열차 팀장이 떠맡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승무원 상당수가 파견 신분이죠.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 효율화, 이것을 위해서 지하철역 1인 역무 제도, 이거를 무차별적으로 도입을 했었죠. 사고 시에 무슨 상황이 발생할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 한겨레 일면 보도였습니다. 이 1인 역무화가 오세훈 시장 재임 때인 2010년 7월부터 도시철도공사가 좀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 상대적으로 이용 승객이 적다고 판단한 역에 대해서 네. 좀 시작을 했군요.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들은 한 목소리로 박원순 시장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예, 지방선거 관련 기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각종 여론조사가 좀 많이 오늘 보도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데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으로까지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김영춘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무소속의 오거돈 후보가 나왔고요. 야권 후보들이 연대 단일화할 경우에 새누리당 서병수 후보와 각축을 벌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인천시장 구도도 현재 야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고요. 경기도권에서도 새정치연합 후보들의 상승세는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의 견고한 우세는 변함이 없는 양상입니다. 충남에서는 안희정, 강원에서는 최문순 현 새정치연합 지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충북에서는 새누리당 윤진식, 새정치연합 이시종 후보 사이에 각축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은 새누리당 박성효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으로 칼럼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아일보 29면에 실린 기자 칼럼이 있습니다. 이승건 스포츠부 차장 기사인데요. 제목은 그들만의 단독 기사, 이겁니다. 요즘 단독이라고 제목에 붙이는 기사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게 허접하다는 겁니다. 연예인이 SNS에 올린 글을 단독이랍시고 올린 기사부터 부지기수인데 출입처에서 받은 보도자료를 가장 먼저 포털 사이트에 단독이라고 포장해서 올리는 거. 이것도 꼴불견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승건 차장의 기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또는 진실과는 무관하게 일단 관심만 끌면 된다는 일부 언론의 욕심은 취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취재원에 대한 배려가 있을 리 없다. 변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그들만의 단독 기사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이 동아일보 기자가 쓴 칼럼이란 말이죠. 네. 예. 근데 유우성 씨 그 간첩 사건 말이죠. 네. 이 동아일보가 단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아일보는 유우성 씨가 탈북자 10,000명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간첩이다. 이렇게 썼죠. 자, 그런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1심, 2심 판결 결과 유우성 씨는 간첩이 아닌 것으로 이제 판결이 났습니다. 최승호 MBC 해직 PD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국정원만 취재원으로 삼는 동아일보 같은 언론들은 결국 오보, 쓰나미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말을 듣더라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확인을 않고 중계하는 동아일보 같은 언론은 결국 독자들의 외면을 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이승건 동아일보 차장의 기사 제목, 그들만의 단독 기사. 예,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김용민 PD가 꼭 챙겨보는 칼럼이죠. 예. 김창균 사회부장 겸 부국장 오늘 칼럼을 썼군요. 예, 김창균 칼럼이 오늘 드디어 실렸습니다. 근데 인터넷에서는 검색하기가 힘들어요. 지면에만 나옵니다. 왜 이런 혜택을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만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종인 씨가 실종자 가족들에게 신라 같은 희망을 안겨줬으나 그것은 희망 고문이었다. 실은 다 죽었다.
그런데 왜 당신 거짓말하느냐라는 질타입니다. 문제는 이 해경이나 이런 국가가 수색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점입니다. 게다가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안 구하는 것이라는 이런 홍가혜 씨 말도 얼치기라는 식으로 비난을 했는데요. 김창균 부국장이 해경이 해군의 구조 작업을 막고 미국, 일본의 지원도 막고 또 민간 잠수사들의 참여도 막은 것, 이것을 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 구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여러 단면 아니겠습니까? 예. 실종자 가족들의 입장, 유족들의 입장이 홍가희 씨 입장과 뭐가 다릅니까? 남의 일이라고 김창균 부국장 겸 사회부장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지요. 김하영이 대선 후보 비방 안 했다. 최동욱 관련 정보는 기자들이 발로 뛰어쓴 거라는 부끄럽기 이를 데 없는 이런 낭설 유포화하는 본인이나 반성할 일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칼럼 제목이 언론 입장에서 되돌아본 세월호입니다. 예. 부디 좀 되돌아보기를 요청합니다. 예. 네, 오늘 조간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세월호 유족들, 실종자 가족들 아픔은 뒷전인 채 선거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김항식, 정몽준, 이해훈 예비후보가 참석한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정책 토론회.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이란 안내에도 불구하고 각 후보 지지자들은 손뼉을 치며 경쟁적으로 후보들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제는 수사 의뢰까지 하시는 마당. 정몽준 후보의 불법 경선 홍보물과 관련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직 후보자 추천관리 규칙의 위반 사실을 묵과한 것은 경선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김항식 후보 선거사무소는 정몽준 후보의 불법 선거 홍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96조 1항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보도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응당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ARS 여론조사를 가장해서 저를 비방하는 많은 전화가 유권자 분들에게 걸려오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는 많은 분들도 받았고요.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범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검찰과 선관위는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이 악랄한 범죄 행위를 즉각 중단케 할 것과 엄정한 수사로 그 배후를 꼭 밝혀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대통령 탄핵을 부를 수 있는 멘트에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당신이 경쟁력 있고 많은 사람들이 권유를 하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제 출마를 권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검찰총장으로 착각하셨나? 사법처리 운운까지. 용산 국제업무지구 이거 망친 사람이 감사원 사무총장 출신 현재 김항식 후보의 정책특보 그 사람 제가 시장이 되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표지를 청구는 찢었다 허위사실 유포로 제가 심각하게 고려하겠습니다. 사법 처리. 겸손인지 진실 토로인지 끝내 자기가 못났다 실토하는데 제 자신도 공직을 오래 지낸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 세월호 그 선장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참으로 반성을 해봅니다. 나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이런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그 사람들보다
더 어리석고 더 나쁜 사람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오마이뉴스 오마이TV 보도에서 발췌했습니다. 국민이 만든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은 이미 공언한 대로 국민TV 개국과 함께 조합원 여러분을 대상으로 월 10,000원 이상의 조합비를 걷고 있습니다. 사무국 김재현 간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동지가 돼주신 조합원 여러분, 2014년 4월 1일 TV 개국과 함께 미디어 협동조합이 제2의 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부터 매월 조합비를 내주세요. 보다 나은 뉴스, 보다 나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사회를 밝고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함께 힘 모아 주실 거죠? 편리하고 간단한 CMS 신청을 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서울 전화 3144-0933-7737입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아침 8시 출근, 밤 11시 퇴근. 네, 국민TV 김희주입니다. 국민TV 김희주 PD의 사는 모습입니다. 언제 봄이 왔나 싶을 정도예요. 1월부터 지금까지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김 PD를 포함한 국민TV 제작위원, 오늘도 권력과 자본에 의해 조작되고 은폐된 사건과 현장을 누비며 진짜 뉴스, 오염되지 않은 뉴스, 사태의 진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뉴스. 이제 출발선에 섰죠. 열심히 달려볼게요. 진실의 길에서 흐트러짐 없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공정언론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화이팅! 국민.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최상단에 있는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의 윤장현 광주시장 후보 전략공천. 이 논란을 두고 일부 언론이 미스터리다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현직인 가운태 시장과 거물급 재선 정치인 이용섭 의원을 왜 그렇게 무리해서까지 밀어냈는지, 또 광주 지역 반발 여론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인지 이런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새정치연합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입장입니다. 광주를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의원 5명이 이미 지난달에 윤장현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윤장현 후보가 아무리 안철수 공동대표의 측근이라지만 함께 정치를 해온 세월로 보나 또 그간의 정치적 궤적으로 보나 이 강훈태, 이용섭 두 사람을 외면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왜 그랬던 것일까, 이런 의문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갑 지역구 의원입니다. 강기정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강 의원님도 지난달 중순에 그 광주 지역 다른 동료 의원 4분과 함께 윤장현 후보 지지를 선언하셨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이게 뭐 지도부의 주문 때문이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3월 21일 날 광주 지역 5명 국회의원들이 의논을 했고, 합의를 했던 것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3월 22일경에 그런 입장을 밝히려다가 더 깊게 논의하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달 후에 이제 입장을 밝히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슨 전략 공천을 요구했다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예.
단지 통합 전에 윤장현 후보가 사실상 그 안철수 정당의 시장 후보로서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광주가 관치의 시대에서 정말 지방자치의 시대로 좀 넘어가자. 그동안 줄기차게 됐던 동원의 정치에서 시민 정치로 좀 가는데 적합한 후보가 누구일까? 그 사람이 윤장현일 수 있다. 예. 그런 점에 주목해서 저희들이 윤장현을 주목해달라. 이런 지지선언을 한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경선을 했어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경선을 거부했거나 전략공천을 요구했겠다 하지 않았고요. 예. 단지 한때는 가장 그 새정치의 대명사가 되어 있던 윤장현을 지지해달라, 주목해달라 이런 뉘앙스라고 보는 맞고요. 예. 우리 5명은 의논할 때 전략공천 얘기에 대해서는 없었고 단지 윤장현 후보 입을 통해서 시민정치로 가는데 좀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당시에는 강훈태 시장 후보, 그 다음에 이용섭 후보 두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서 예. 이 광주에 맞냐 색깔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였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당 지도부가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했습니다. 이 결정은 옳았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았다 틀렸다 문제가 아니라 당의 결정을 수용하냐 하지 않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5명 입장에서는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 입장에서 당에서 여러 가지 말 그대로 전략적 판단 속에서 전략 공천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수용하고 그 윤장현 후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윤장현 후보가 엊그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때는 광주의 지역 기반을 둔 그 국회의원들이 배석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지지 의사의 변화가 발생했다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날은 윤장현 후보가 중심으로 한 기자회견이었고 저희들은 그날 사전에 연락 받은 바가 없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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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윤장현 후보를 그 5분의 광주 지역 국회의원이 지지하신 배경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고요.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게 당 지도부와 교감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들끼리 한번 모여서 논의한 결과입니까? 3월 21일 날 저희들이 결정하고 나서는 그날 밤에 다음날 오전에 지도부에 통보는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4월 달에 저희들이 5명이 윤장현 후보 지지선을 한 후에 다음날 지도부가 양 대표가 저뿐만 아니라 광주 의원들을 만나서 그 배경도 묻고 또 저에게도 공천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런 의견을 물었을 때 중앙당이 알아서 하십시오. 전략공천을 원하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략공천을 원하는 건 아니다. 예. 우리의 그 지지선언 배경에는 전략공천을 해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윤장현을 주목하라고 시민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기본적으로 교감이나 대화가 있었냐라고 물은다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따진다면 광주의 5명 국회의원이 먼저 논의를 시작했고 예. 이걸 나중에 당 지도부가 그런 지역 의원들의 입장이라면이라고 받아준 결과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 광주 지역 5명 국회의원들이 전략 공천을 요구하진 않았기 때문에 예. 우리 5명의 국회의원들의 지지선언과 별개로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했건 그와 별도로 지도부가 전략 공천의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강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강조하셨지만 윤장현 후보에 대한 전략 공천을 지도부에 요구한 건 아닌데 지도부는 그런 요구와는 달리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당의 결정이니까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광주 시민들한테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그런 얘기 아닐까요? 지금 이제 광주 시민들은 절차적으로도 공정한 어떤 룰을 가지고 경선을 하기를 바란 거였겠죠. 저 역시 그런 경선을 통해서 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나 또 하나를 생각해야 할 것은 광주 시민들은 어떤 후보를 원하는지 또 어떤 광주 공동체가 만들어지기를 원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역시 한번 또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광주가 지금 저는 이제 최근 역사에서 세 번째 고립의 상황을 맞고 있다고 봅니다. 80년 5.18 고립이 한 번 있었고요. 그것을 고립했고 90년대 3당 합당으로 인해서 정치적 고립이 생기고 다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권 교체 실패로 인해서 호남이 말 그대로 통째로 정치적 경제적 고립을 맞고 있는데 이런 고립의 호남 또 광주를 어떻게 구해내고 탈출할 건가 문제에서 더 이상 동원 정치라든가 관료 출신의 리더로 광주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다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 전략공천 논란이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주의 시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어떤 유형이어야 되는가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더 이상 관료 출신 시장은 어렵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팽배했던 겁니다. 예. 그런 점을 같이 봐줘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절차적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하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이 두 개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현재의 국면에서는 이 전략공천이라는 지도부가 그냥 광주의 어떤 그 특정인을 이렇게 내리꽂았다는 것 이거에 대한 논란과 논쟁이 심한데 이 국면이 광주에 진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문제로 가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제가 한 가지 좀 되묻겠습니다. 광주 시민이 원하는 광주시장 후보에 대해서 뭐 관료 출신은 아니다라고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왜 여론조사를 하면 지지도에서는 윤장현 후보가 15% 안팎으로 좀 낮았을까요? 여론조사는 잘 알다시피 인지도 조사의 반영에 다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여론조사가 높고 낮다는 것하고 후보의 적합도 문제하고는 바로 일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들은 윤장현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적합도 여부에 대해서는 잘 판명이 안 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주가 관치나 동원의 정치가 아닌 협치와 자치의 공동체로 가야 된다는 이런 대원칙은 공감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누가 즉 윤장현 후보가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도 유권자들은 또 이렇게 지적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시장 후보를 시민들이 또 당원들이 결정한 게 아니라 지역에 기반을 둔 국회의원 5명과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 이렇게 7명이 정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네, 그런 지적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런 지적받지 않고 슬기롭게 진행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이 한편으로 제 스스로도 아쉬운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사실은 광주시장 후보 공천 문제, 다른 후보 공천도 다른 지역 공천도 그렇습니다만 많이 늦어지고 또 합당이라는 걸 통과하는 합당 과정을 거치면서 매우 좀 순탄하지 못한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월 초에 이용석 후보는 전략 공천해달라 광주시장은 이런 주장을 스스로가 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걸 종합해 볼 때 분명히 순탄하고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 건 사실이나 예. 그렇다고 하여 지금 광주를 어떻게 만들 건가의 광주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건가를 버릴 수는 없는 것이 저나 우리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강기정 의원께서는 강원태 현 시장이나 이용섭 의원과는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함께 광주시정을 논의하고 국제 의정을 함께 했다는 정도였습니다. 예. 어제 이용섭 의원이 저희 뉴스바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당 지도부로부터 또 동료 의원들로부터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가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강기정 의원님은 이용섭 의원이나 강훈태 시장과 최근에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앞서 말씀드린 3월 22일 날 우리 5명 의원들이 함께 강훈태 시장도 별도로 만나고 이용섭 후보도 별도로 만나서 사실적으로 두 분을 각각 지지할 수 없다. 예.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용섭 의원한테 제가 지지할 수 없다, 도와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4월 들어서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그랬습니다. 예. 광주 시민단체들이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건 예상됐던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민단체들은 자기 그 고유한 어떤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요. 옳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본인들이 판단해서 성명을 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민단체의 본래의 고유한 목적이기 때문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내는 것은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인정되고, 단지 일부 시민단체들은 그런 특정 후보 캠프에서 사실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 순수성은 인정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나 어떻든 시민단체의 성명도, 시민들의 성명도, 이런 것들이 저는 나와준 거에 참 다행스럽다. 만약 이번 선거가 그냥 순탄하게 예를 들면 그냥 경선으로 치러졌다면 광주는 또다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윤장인 후보가 승리하든 또 다른 무소속 후보인 누가 승리하든 또는 윤장인 후보를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비판을 받든 예. 이 모든 것은 광주의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모습이지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제가 오랫동안 광주에 지내오면서 광주가 너무 깊이 침잠되어 있다. 관치 자치의 시대이지만 역시 시장 또는 단체장들이 명령 내리면 시민들은 따라야 되는 동원 정치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민주의 도시인 광주가 이렇게 동원 정치와 관치에 익숙해져서는 이건 지방자치라고 할 수도 없고 광주라고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점에서 많은 부정적, 긍정적 논란이 있지만은 오히려 잘된 측면도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점은 앞으로 극복해 나가면서 이런 역동적인 에너지, 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세 번째 맞는 이런 호남 고립과 광주의 소외를 극복해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낸다면 그 또한 큰 성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윤장현 후보가 결국 안철수 공동대표 쪽 사람이라는 건 인정하시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용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안철수 쪽 사람 심기 아니냐. 그리고 김한길 공동대표는 그 대가로 당대표의 입지, 공동대표 입지를 좀 더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광주 공동체를 위한 선택으로 윤장현을 했을 뿐이고요. 정치개혁이나 새정치의 비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히 안철수 대표나 여기하고는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번 기초노령연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사실상 안철수 또는 김한길 후보의 그런 방침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고 끝내 저는 반대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지금 윤장현 후보를 지지했던 광주 의원 또 저의 생각과 안철수의 어떤 그 측근 또는 그 계보인 윤장현을 지지하는 것은 전혀 구별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예. 단지 이제 그 정치공학적으로 윤장현 후보가 안철수의 어떤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 전제는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에게는 모르는데 저에게는 맞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예. 결국은 누구누구의 측근이기 때문에 후보로 됐다는 것도 가정해 볼 수 있으나 최소한 윤장현 후보라는 분이 그런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후보로 됐지 않았을까 또 됐을 거다 저는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강훈태 현 시장 그리고 이용섭 의원이 후보를 단일화해서 무소속 그 단일 후보로 나와서 이제 윤장현 후보와 맞서겠다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막상 선거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윤장현 후보가 광주시장 선거에서 지게 된다면 이 전략공천을 한 당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당 지도부는 모든 선거, 광주 선거뿐만 아니라 항상 무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이 선거 결과가 잘못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만일 다른 지역 선거에서 괜찮은 성적을 냈는데 광주시장 선거에서 패했다. 그럴 경우에는요? 그것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당 대표는 광주뿐만 아니라 작든 크든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것이 대표의 자세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강 의원님은 지방선거에서 윤장현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실 계획이십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요일별 코너 오버의 역사 순서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디어 오늘의 정철웅 기자가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세월호 참사 안산 분향소 조문객 위로 기사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출 논란으로 나왔는데 이게 과연 이 기사가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보도였는지 한번 자세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CBS 노컷뉴스의 그 단독 보도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그 4월 2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에 위치한 세월호 참사 이 합동 분향소를 방문했었는데요. 이때 박 대통령이 어느 한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면서 위로하는 장면이 이제 신문사 지면과 방송 뉴스를 통해서 그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또 주요 사진으로 이렇게 사진이 좀 큼직하게 보도가 됐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분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유가족이 아니라 정부 측이 동원한 인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온라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음 날이었던 4월 30일에 이 CBS 노컷뉴스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이른바 조문 연출 의혹에 등장하는 여성 노인이 실제로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예. 결과적으로 이게 오보로 드러났습니다. 조문객을 청와대가 동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일단 CBS 노컷뉴스 기사를 조금 보시면요. 이 정부 핵심 관계자의 그 말을 인용을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는데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노컷뉴스가 청와대 측이 섭외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보도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CBS가 조문 영상을 보면 정부 관계자가 해당 노인을 박 대통령 근처로 안내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은 조문을 한 뒤 이 노인에게 다가가 위로했고 이 모습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면으로 보도됐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실제로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면처럼 이게 비춰졌고요. 예. 당시 다음날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30일자 기사에서 유족으로 보이는 한 노인 여성이 울면서 말을 건네자 박 대통령은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리꾼들이 아무리 봐도 이분이 유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의혹이 불거졌고
그 상황에서 노컷뉴스가 보도를 하면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뭐 빨간 매니큐어를 했는데, 유족이 이런 상황에서 매니큐어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 부분도 지적을 했었고요. 예,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었고, 예. 또 이 세월호 희생자 가족 대표인 유경근 씨가 그 30일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 더욱더 이 청와대 그 조문객 동원설에 힘을 실었습니다. 예.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당시 유경근 씨가 이 대통령께서 분향소 안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대동하고 분향을 한 뒤 사진을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어느 분이신가 수소문을 했더니 희한하게도 아는 분이 없었다. 예,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실종자 희생자 가족들 가운데에서는 이 할머니를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희생자나 유가족이 아니라는 예, 그 주장이 힘을 실게 됐고요. 예. 그래서 더욱더 의혹이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SNS에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한 시각, 예, 조문을 한 시각이 그 일반 조문객 분향이 시작되기 전이라는 사실과 또 이제 이 할머니가 분향소에서 내내 박근혜 대통령 뒤를 따라다닌 장면, 예.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동원된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어렵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윽고 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명 박사모죠. 이 박사모의 회원 손아무개 씨의 박사모 행사 사진이 돌면서 이 분향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만난 이 할머니가 알고 보니 박사모인 손 씨와 동일 인물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좀 사실관계를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CBS 보도 그리고 이제 청와대의 어떤 해명이 있었는데 결국 이 할머니 그 나중에 이제 밝혀졌지만 안산 초지동인가에 사는 그 오모 할머니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실종자의 가족이거나 유족은 아닌 게 맞고요, 그죠? 예, 그건 분명합니다. 예, 유족이 아닌 건 맞고 예. 다만 이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이걸 동원했느냐, 이 할머니를. 예. 이 부분이 이제 CBS 기사와 이제 사실관계에서 좀 배치되는 부분인데, 예. CBS 기사가 잘못된 내용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BS 주장의 핵심은 그 조문객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유가족이 아니고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유가족이 아닌 거는 맞지만 청와대가 섭외한 인물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박사모 손모 씨가 직접 그 5월 2일 날 기자회견을 열어서 나는 경주에 살고 산불감 지원으로 안산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허위사실 유포자를 검찰에 고소하겠다고 했었고요. 또 예.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 분향소에는 조문객도 계셨고 유가족도 계셨고 일반인들도 다 섞여 있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그 가운데 한 분이 대통령께 다가와 인사를 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 같은 해명은 뭐 사실이 되었는데요. 그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이 안산 초지동 주민 오모 씨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그 나는 분향소 인근 주민이고 조문을 갔다가 대통령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그 분향소의 특성상 이제 그 유가족에게 그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호를 했고, 뭐 이 과정에서 그 오 씨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우연히 만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 씨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내했던 분이 그 정부 관계자가 아니라 그 장례 지도사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CBS 보도에서는 이제 뭐 청와대 경호실 관계자 또는 정부 관계자인 것처럼 보도가 됐었는데,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사실은 이분이 그 오 씨, 그 할머니 뒤에 있던 분이 장례 지도사였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오 씨가 박 대통령을 만나게 된 경위를 조금 더 보면요. 예. 일단 그 오 씨는 그 지인과 함께 오전 9시에 분향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30분 정도 먼저 도착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일반인 조문객을 받는 거를 몰랐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좀 헤매시다가 어떤 출구 쪽에서 사람들이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갔더니 이제 박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 씨께서. 그리고 박 대통령이 오 씨와 마주치면서 유가족이세요라고 물었더니 오 씨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했고 이후에 뭐 별다른 대화는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SNS에서 이 일반 조문객 분양이 시작되기 전이라면서 이제 그 조문객 동원서를 주장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런 식으로 그 해명이 됐고요. 또 평범한 시민이 삼엄한 경호를 뚫고 대통령 뒤를 따라가면서 조문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는 이 안전행정부 의전 담당관이 그 해명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오면 경호를 엄격하게 하지만 이날은 유족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통제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합동분향소 조문을 두고 그 한 조문객이 유달리 눈에 띄었는데 그 이분이 그 정부의 불신을 갖고 있는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제 의혹의 대상이 된 거죠. 그 아까 진행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면에서 그 조문객 그 유가족으로 보기가 어렵다. 좀 그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언론이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그 여론에 편승해서 오보를 낸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뭐 그 사진을 여러 매체에서 썼습니다. 근데 사진 설명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그런 매체들도 사실 확인을 안 한 거죠. 유족으로 보이는 이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족이면 유족이고 시민이면 시민이지 유족으로 보이는 그 부분이 좀 석연치 않았었는데 결국은 그런 것도 오보의 일종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제 여러 언론사에서 이 노인 여성분을 두고 유족으로 보이는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 유가족을 위로하는 장면으로 사진을 묘사를 했습니다. 기사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뭐 이 역시 오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노인분은 유가족이 아니었지만 이 동시에 동원된 조문객도 아니었던 셈인데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분을 유가족이라고 믿고 싶었고 또 다른 한쪽은 동원된 조문객이라고 믿고 싶었던 게 아니었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이 정부 핵심 관계자 물론 이제 취재원을 밝힐 수는 없겠지요. CBS 노컷뉴스의 입장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공식적으로 듣진 않았고요. 비공식적으로 좀 여러 루트로 이제 보도 취재 과정과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본인들도 이 부분이 좀 이 코멘트가 그 청와대 쪽 핵심 관계자 코멘트인 거는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문장을 지나치게 좀 확대 해석을 해서 그 조문 연출로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야마를 뽑아서 기사를 좀 과하게 썼다. 뭐 이런 그 인식이 내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부 핵심 관계자 멘트,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 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다. 이 얘기를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가 한 건 또 사실이라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도된 연출은 아니었지만 그 노인에게 부탁한 건 사실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뭐 연출이란 표현을 안 쓰더라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왜 문제라고 보시는지 그러면?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건 사실이라면 이 대화라는 게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할머니에게 부탁을 한 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대통령과 뭐 대화하는데 가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라고 부탁한 게 맞다고 한다면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뭐 그 정도 부탁을 하는 게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입장이 나왔고요. 청와대가 그 CBS 노컷뉴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청와대 쪽에서 뭐 공식적으로 그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CBS 측에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CBS 쪽도 많이 이 건에 대해서는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 단독 보도도 많이 해왔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좀 너무 앞질러서 보도를 하지 않았나, 좀 더 추가 취재가 필요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어떤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은 아니지만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은 밝힌 상태군요. 그러니까 이 오보가 나온 과정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언론에 대한 불신, 청와대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게 사실이고, 예. 또 이 불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고 싶은 것을 믿기 위해서는 사실 충분한 취재와 사실 확인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좀 소홀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부끄러운 오보가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SNS에서 유포되는 이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그 기자들의 펜을 통해서 확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정미용 씨 최근에 예, SNS도 문제였고요. 예, 정미용 씨 것도 문제였는데요. 그 기자들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유언 비어를 가려낼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지킬 의지가 없다면 뭐 기자라는 직업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난주 4월 30일이었죠. 이 당시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예. 당시 기자회견 전문을 소개한 연합뉴스의 기사가 조작됐다며 한 누리꾼이 문제를 제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그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자신들 실수라면서 사과했던 일이 있었는데 예. 이 같은 SNS 오보 역시도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결국 연합뉴스가 어떤 명예에 큰 훼손을 입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 더 짚어보는 게 정철훈 기자의 입장을 반박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저는 CBS 그 노컷뉴스가 취재했다는 그 취재원요, 정부 예. 핵심 관계자의 얘기가 청와대가 CBS 노컷뉴스를 상대로 법적 소송으로 간다면 중요한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서 다시 짚어보는 차원입니다. 예. 이 멘트입니다. 미리 계획했던 건 아니지만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 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다. 결국 이런 반론은 가능할 것 같아요. 연출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섭외를 했던 건 맞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CBS 노컷뉴스가 좀 과도하게 연출까지 간 건 문제지만 사실관계를 따져본다면 그렇게 좀 문제를 삼을 만한 대목은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예. 법정으로 간다면 이 부분을 놓고 CBS 노컷뉴스와 청와대의 어떤 첨예한 입장 대립 그리고 법적인 판단도 그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해서. 예, 그러니까 현장에서 부탁을 하는 것과 예. 또 청와대에서 사전에 섭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오보라는 쪽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일수록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건 저희 미디어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CBS 노컷뉴스가 사실관계보다 앞서 나가서 오보를 한 것은 현재까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미세한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따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디어오늘의 정철훈 기자였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네, 내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